안녕하십니까. 저는 판교의 스마일라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최지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First Meeting with Orthodontic Patients, 즉 교정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맞이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교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맡았고요. 그리고 나서 순천향대학교, 그 다음에 분당차병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에서 교정학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판교에 개원을 하게 됐는데 작년부터 SML Orthodontic 교정연구회라는 그 연구회를 통해서 지금 교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정학은 필로소피 학문입니다. 그래서 필로소피를 모르고서는 이 다양한 부정교합은 일종의 퍼즐인데 이 퍼즐을 풀어가는 소스가 사실은 필로소피잖아요. 그래서 그 필로소피를 좀 강하면 어떤 부정교합도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필로소피를 전수하는 그런 생각이 강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그 교정 환자를 첫 만남에서 어떻게 하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에 교정 환자를 끝날 때까지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교정진료실에 환자가 내원했을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과에 환자가 내원하면 제일 먼저 치과 환자로 내원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과 환자로서 CC가 교정 상담 받으러 왔어요. 이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교정 환자의 진료 과정은 일단은 단계별로 조금 분류를 해보자면 교정 상담, 그 다음에 교정 초진, 그 다음에 교정 진단, 교정 장치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좀 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담, 초진, 진단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동돼서 사용이 되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과의 소통을 하려면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치과 초진이 보이고 교정 초진이 보이는데 치과 초진이라는 것은 치과 환자로서 CC가 교정 상담을 하러 왔어요 라는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교정 상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교정 치료 받으시겠어요 라고 상담이 이루어지면 교정 초진을 하게 되죠. 교정 초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교정 차트에 임상검사, 여러 가지 엑스레이 방사선 검사, 인상 체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토 촬영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 초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정 진단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외국에서 교정 자료를 가지고 진단 자료를 분석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그때 환자들을 상담실에 앉혀놓고 이제 진단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교정 진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진단 끝나고 나면 이제 환자에게 장치를 넣었는데 그때 이제 가처성 장치를 넣을 수도 있고 이제 2단계인 픽스드 장치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나누어진다면 첫 단계는 1단계는 가처성 장치를 이용한 교정 치료가 해당이 되겠고 2단계를 바로 들어가는 환자라면 이제 픽스트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날 세퍼레이션을 이제 하게 되겠죠. 반지할 밴드를 할 공간에. 자,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과 초진을 설명을 드리면 치과 초진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초진하면은 그거에 대한 차팅을 생각하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치과 초진은 치과 차트에다가 기록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교정 초진 그러면 교정 차트에다가 뭔가를 기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 초진을 이용하시면 치과 초진과 교정 초진을 분류해 낼 수 있습니다. 보통 치과 차트에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교정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라고 오게 되니까 치과 차트에 시식칸에 교정 상담이라고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날 치과 초진할 때 뭘 하게 되냐면 일반 치과적인 충치, 그 다음에 오럴 하이진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치과 치료에 대한 레진 필링, 인레이, 뭐 이렇게 서비스 어브레이저 이런 치과적인 치료를 계획을 쭉 세워주면서 구기의 한 일환으로 교정치료라는 것을 쓰게 써주게 되죠. 그러면 이 치료계획 세워진 걸 가지고 이제 상담실장이 이제 상담실에서 이제 치과 치료비에 대한 상담도 하면서 교정치료비에 대한 상담 같은 것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럴 때 교정치료 전에 그리고 교정치료 전에 일반 치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환자는 설명을 하게 되죠. 자, 좀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이제 환자가 유니치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는 환자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교정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데스크에서 받아 적어 놨기 때문에 시식칸에는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의사는 환자한테 첫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디가 어때서 교정치료를 받으시려고 하는데요? 라고 묻게 되죠. 왜냐하면 무조건 교정 상담을 하는데 뭐 때문에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 뭐 돌출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치아가 삐뚤해서 교정치료를 받으러 왔는지 이거는 파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어때서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무엇이 목적인지를 알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정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교정치료는 가능한데 이런 교정치료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엑스레이 찍고 본 뜨고 분석 진단을 해서 이제 골격적인 분석, 치아 분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지, 즉 치료 기간, 방법, 비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설명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환자에게 치과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고 온 거잖아요. 교정 상담을 시시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과 충치 검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치석 두 가지를 크게 검사를 해주죠. 그래서 환자에게 충치 검사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치석 있는 걸 보여주면서 환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꼭 이 얘기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빠지면 이제 충치 치료를 선행하지 않고 교정 치료를 선행하게 될 수도 있고요. 치석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장치를 놓고 있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전처 치료, 충치 치료와 스케일링 이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페리오나 어떤 충치가 치료가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에 근관 치료를 하게 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 그런 전처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신문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환자가 안 하는 거 하고 설명을 안 해서 안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기는 해주고 선택은 환자가 물론 하겠죠. 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교정치료라는 것은 치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가지런히 하게 되는데 치아 움직이는데 치아 주변에 염증이 있거나 치석이 끼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교정 치료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이 치석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먼저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에는 이제 반지 장치를 하게 되는데 그 어금니에 충치가 있는 거를 놔두고 반지를 했다가 교정 치료가 보통 2, 3년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속에서 충치가 많이 깊이 침투해서 먹게 된다거나 그러면 교정 치료 중에 충치 치료를 그때 다시 한다거나 그러면 교정 치료 중간에 멈춰야 된다거나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 전에 반드시 최소한 대구치만큼은 충치 치료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꼭 설명을 하고 그날의 치과 초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설명을 해서 차트가 이제 상담실로 들어가면 이제 상담실장이 환자에게 이제 이런 구체적인 설명들을 해줄 겁니다. 뭐 치과 충치 비용, 뭐 스케일링 비용, 그 다음에 교정 치료 들어갈 때 얼마 정도의 비용들을 설명하게 되는데 보통
교정 치료 비용은 분석 진단을 해야지 구체적인 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미니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수 장치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비용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환자에게 비용을 무조건 진단 분석해 봐야 나온다고만 하면 예산을 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기본적인 치료 비용, 교정 치료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처음에 엑스레이 찍고 본 뜨고 분석 진단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진단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정 장치 비용,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내게 되는 월비, 그리고 교정차 끝나고 나면은 이제 유지장치 비용, 그리고 교정 치료 중간중간에 찍게 되는 엑스레이 비용, 이거는 교정과에서 꼭 수납을 해야 될 이제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장치 비용을 낼 때 장치 비용하고 월비를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한 금액으로 해서 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월비를 꼭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월비라는 것은 교정 장치 들어갈 때부터 장치 푸는 달까지 내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가 청소년인 경우라면 치료 중간중간에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교정 치료가 제때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환자들이 누적이 되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치료 중간에 이제 고무줄을 걸기 시작하면 이제 그 고무줄을 이제 걸어야 되는데 얘가 말 잘 안 들으면 이제 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월비가 며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치료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데 그러면 월비가 계속 더 많이 내야 되게 된다. 장치 풀 때까지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열심히 말 들어라 라고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설득이 안 되면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고무줄을 하는 단계인데 지금 말 안 들어서 지금 한 달, 두 달, 뭐 6개월,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계속 고무줄 안 하면 오늘도 내일도 금방냥 그 꼴로 계속 있게 되는데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고무줄 꼭 했는지 입을 한 번씩 벌려가지고 고무줄 끼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치료가 더 빨리 진행되니까 어머니께서 조금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정이 CC로 오지 않고 이제 일반 치과 환자를 어떻게 하면 이제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도 치과 의사의 그런 사명감에서 바라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아가 이제 크라우딩이 있거나 그러면 뭔가 환자에게 알려줘야 될 정보를, 어떤 정보를 알려주냐면 이제 치아가 삐뚤하면 이솔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잇몸염증이 생길 것이고 또 치아 겹쳐 있는 부분은 충치가 잘 생기게 되는데 이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놓음으로 인해서 충치도 미리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아 가지런해짐으로 인해서 이솔질이 잘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장차 어른이 됐을 때 풍치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가 삐뚤한 경우라면 교정치료를 권유를 하고, 권유를 했는데 부모님이 안 해주거나 안 하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아유 그때 내가 선생님 말씀 들었을 걸 후회할 수도 있겠고, 근데 만약에 말 안 해주면 아니 그때 왜 교정하라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치아가 다 썩었나 이렇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동기부여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스페이싱 환자는 그러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아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으면 갈대가 아무리 가늘지만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치아 하나하나가 붙어 있으면 서로 힘을 받아서 의지를 하지만 치아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게 되잖아요. 스페이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 하나하나에 엄청난 힘이 가해지게 될 텐데 스페이싱 환자를 제가 쭉 살펴보면은 굉장히 뿌리가 짧아져 있거나
아마 잇몸도 조금 낮아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싱 환자들은 아무래도 마이크로한 트라우마가 계속 치아에 가해지고 있는 것 같은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스페이싱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리고 물론 벌어져 있으면 좀 덜 들어 보이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이거를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트루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프로트루전이 있으면 일단은 입술이 잘 안 다물어져요. 어떻게 좀 열려 있죠. 낮에는 뭐 입을 꽉 다물면 다물어질지 모르지만 잠잘 때는 입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잇몸은 공기와 만나서 드라이가 되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입이 잘 벌려지는 부위를 보면은 잇몸이 뻘겋게 발적된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진지바가 부으니까 치아를 벌어지게 만들면서 더 돌출이 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돌출이 있는 경우는 입이 안 다물어지면 잇몸이 빨갛게 부으면서 치아는 더 뻗어지면서 더 나오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설명을 해주면서 돌출은 더 늦기 전에 이 집어넣는 교정을 해서 미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걸 해결해 놓지 않고 나중에 나이가 이제 50, 60, 70, 80 이렇게 넘어지면 그때 이제 앞니 4개씩 이렇게 빠진다고 해도 여기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으면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자연 치아도 면역력이 약해서 치주 풍치가 생기는데 임플란트라고 온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잇몸 자체가 돌출되어 있는데 교정을 통해서 치아, 잇몸까지 다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돌출은 꼭 교정을 해서 해결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거를 요약해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금니 앙 다물어 보라고 해가지고 교합이 톱니바퀴식으로 잘 물리지 않고 이렇게 커스프 투 커스프로 물리는 교합을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합이 클래스 엔드 투 엔드, 즉 커스프 투 커스프로 교합이 물리면 환자한테 여기를 보시라고 하고 그걸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치아는 물려야 되는데 이렇게 꼭지끼리 물리니까 이 꼭지끼리 물리면서 엄청난 이제 마모를 서로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꼭지가 다 닳아져 가지고 이제 밋밋하게 평평해지면 앞에 치아, 뒤에 치아 다 평평해지기 때문에 이제 치아가 씹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안 씹히니까 더 그냥 세게 악력을 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치아가 다 닳아지면서 이제 치아가 땅따라지게 되죠. 이렇게 땅따라지면 나중에는 이제 씌우지도 못하고 씹지도 못하고 이제 답답해지게 될 텐데, 뭐 당장 뭐 얼마 살지 않으신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아마 이 세대는 120, 130까지 이렇게 사시게 되니까 미리 그런 큰 문제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미리 교합을 잘 맞춰 놓는 교정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동기부여를 하면 환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혹시 환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고 이제 안 하면 이제 환자들이 나중에 경고를 한 거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생긴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스스로 이제 후회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 그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도 안 해줬냐고 이렇게 원망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환자들이 교정 이제 초진하러 이제 상담하러 왔을 적에 이제 환자들이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죠. 교정에 대한 교정 치료를 진행하려면 엑스레이 찍고 본뜨고 분석 진단해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이제 치료 방법이 그때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 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교정이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교정 치료 가능 여부 물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교정으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88 인턴 89년도부터 교정과 레이던트를 했으니까 거의 이제 30년 조금 안 됐는데 그동안에 어떤 심한 부정교합도 제가 누구한테 의뢰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시플을 가지고 모든 이제 퍼즐을 다 풀어냈는데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도 교정만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했는데 정말 교정만으로 안 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은 프린시플만 잘 확고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어떤 교정 문제도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건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 치료 시기가 적절하냐라고 이제 환자들이 물어보죠. 지금 반대교합 환자가 이제 와요. 6살짜리 다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유치열기 때는 H2H5C 전치부가 H2H5C 정상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6세 구치가 나오면서 이제 점점점 안테리어 크로스바이스 경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때 환자들이 놀래가지고 나타납니다. 6세 반, 만으로 6세 반, 7세경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지금 교정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려는데 답은 이렇게 하시는 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정답입니다. 만 8.5세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교정 치료를 시작해도 상관은 없고요. 만 8.5세에 시작해도 상관이 없는데 교정 치료 끝나는 시점은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작해서 그때 하나 그 결과를 보나 만 8.5세의 결과를 보나 결과적으로 별 차이가 없더라. 그렇다면 굳이 일찍 시작해서 고생 일찍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 8.5세에 시작했더니 한 것이 가장 적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 8.5세라 하면 크로놀로직 에이지가 만 8.5세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치료용으로 따지면 하악, 상악, 하악, 사전치가 완전히 맹출한 그 시기가 만 8.5세예요. 그래서 사전치, 상악, 사전치가 맹출한, 즉 조기 혼합치열기가 전치부 반대교합 치료의 적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악 무턱적인 환자의 경우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죠. 턱이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시기가 물어볼 때는 이거는 스켈레탈 클래시 2 환자란 뜻이잖아요. 이때는 적기는 측방치군 교환기가 답입니다. 측방치군 교환기라 하면 3번, 4번, 5번이 측방치군이잖아요. 이 치군들이 이제 교환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보통 사전치가 맹출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3번이 맹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인터벌이 있어요.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 8.5세에 이제 무턱증 증상이 있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한참 후의 이야기죠. 그래서 3번, 4번, 즉 4번이 맹출하는 정도 시점에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하악 무턱증이라는 얘기는 클래스 2 액티베이터,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를 써서 하악 콘다일의 그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장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춘기 성장하고 영향력이 많이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측방치군 교환기부터 사춘기 성장 동안에 하악골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그 펑션 어플라이언스 쓰는 게 좋으니까 그때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환자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거 막 얼굴에다 쓰는 뭐 마스크 같은 거를 써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환자들이 알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치부 반대교합이니까 이런 경우는 페이스 마스크를 많이 쓰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알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거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안 써야 될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학문적인 설명을 하면 보호자들이 조금 더 선생님의 학문 전문성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페이스 마스크는 언제 써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해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위턱이 엑스레이 찍고 이제 분석 진단을 하면 골격 상황을 알게 되는데 그때 위턱이 저발육돼서
후퇴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래턱이 과성장돼서 즉 앞으로 많이 전진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장치 쓸 것이 나옵니다. 만약에 위턱이 저성장됐다면 페이스 마스크나 어떤 상악골 촉진시켜주는 장치를 써야 될 것이고, 상악은 정상인데 하악이 과성장되는 치료라면 아래턱을 성장을 좀 억제해주는 장치들을 써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분석 결과에 따라서 장치는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무슨 장치를 쓸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얼굴만 보고는 이 골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분석 진단할 때 그때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격성 2급인 경우도 서프트 헤드기어 같은 장치를 이제 써야 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입안에 끼는 장치를 쓰는지 얼굴에다 이렇게 입 밖으로 하는 장치를 쓰는지에 대해서 환자가 되게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분석해서 결과가 위턱이 과성장이냐, 클래스 2니까요. 위턱이 과성장이냐, 아래턱이 저성장이냐에 따라서 그게 따라서 장치가 결정이 나는데, 위턱이 과성장이라면 위턱이 성장을 억제해주는 장치를 써야 될 것이고, 아래턱이 저성장이라면 아래턱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이 펑셔널 어플라이언스 같은 장치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따라서 장치가 결정이 되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됩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상악골 과성장, 하악골 저성장이 겹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 과성장, 저성장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겠구나 라고 이해가 하고 돌아가시면, 환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저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이제 초진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신뢰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치료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 교정 비용은 교정 진단을 해봐야 어떤 장치가 써지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비용을, 자세한 비용을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교정치료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치료 기간, 그 다음에 비용, 이것들은 교정 진단해봐야 나오는데, 그래도 미리 교정치료를 이제 할지 말지를 먼저 예산을 짜서 엑스레이 찍고 해야지, 괜히 엑스레이만 찍고 분석을 해놓고 진단 비용은 드러났는데 나중에 비용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진단 비용이 좀 때문에 속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리 예산을 알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서로 환자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진단만 해놓고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괜히 고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정 이제 문의하러 오시는 이제 분 중에 하악 사전치가 명출될 적에 치아가 많이 좀 삐뚤한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태반이죠. 그래서 그 앞니가 삐뚤하다고 환자들이 내원을 하면 그때 물론 이제 학부 때 배운 내용처럼 이 정도는 아직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일반인이 얘기하는 것 같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즉 하악 사전치가 맹출된, 즉 상악 하악의 사전치가 맹출된 그 시점에 보면, 그 시기를 우리가 early mid denti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중절치, 측절치 이렇게 맹출할 적에 상악은 남자의 경우는 크라우딩이 안 생긴다고 돼 있죠. 그리고 상악 그 경우에는 이 여자 환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크라우딩이 조금 있는 거지만, 하악 같은 경우에 사실 상악 가지고 고민해서 나타나진 않고요. 왜 그러냐면 어글리 너클링 스테이지 전에 다이아스테마가 생기기 때문에 상악은 상당히 앞으로 뻗어져 나오면서 치아가 명출하기 때문에 크라우딩보다는 이렇게 치아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지만, 보통 환자들이 나타날 때는 주로 하악이 삐뚤하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악 사전치가 명출할 적에 여기를 보시면 중절치, 측절치 명출할 이 시점에
약 2mm 정도의 크라우딩 양이 있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원래 2mm 정도 공간이 부족한 것이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더 학술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가 그거를 더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정도의 치아가 삐뚤한 양으로 지금 당장 뭐 교정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나중에 정기적으로 이제 유치 뽑으러 오실 때 그때 필요하면 교정 필요성이 나타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